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번 권의 마지막 강의 될 거고요. 임금채권과 화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기업대출 취급 시에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당해인 대비하여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을 담보인정가격에서 공제하여 실담보 적용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는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는 선순위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서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과 더불어 퇴직금을 보시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최대 90일분의 평균 임금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24일 입사자는 89년 3월 23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과 이후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산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만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17년 9월 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17년 4월분, 9월분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8월 급여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17년 4월분의 임금이 선순위 임금 채권 범위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판결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근로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으로써 상기의 사례의 경우에는 4월분 임금은 선순위 임금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보상금은 임금과 퇴직금은 선순위 임금 채권에 포함이 되나 재보상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재보상금은 사전에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금 채권 범위에 포함은 되나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저희가 당해인 내규에 의해서 임금 채권을 산정할 시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산정을 제외합니다. 임금 채권의 구성은 앞서 살펴봤듯이 급여, 퇴직금, 재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 채권을 산정하는 대상 담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기업, 개인기업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에 해당 부동산만 판단을 합니다.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은 임금 채권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은 제외를 하되요. 제3자 제공한 부동산은 임금 채권 산정 대상이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사업장 또는 주택을 제공하였을 때는 선순위 임금채권 산정 대상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3자 담보 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은 등 또는 신고사실 없음 증명을 징구를 하셔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이 해당 담보물에 없음을 확인하셔서 지급을 하시고요. 다만 담보 제공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확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징구, 생략 가능하십니다. 임금채권 산정 대상이 되는 담보물이 다음과 같다면 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여신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당행 총 기업 여신 2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억 원 이하에는요, 수신담보, 우량담보 여신, 보증서 담보 대출이겠죠?
초우량 할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 대출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를 하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여부는 사용자, 회사 임원, 동거의 친족 또는 가사 사용인은 이를 포함하여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 전부가 동거의 친족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가사 사용인인 경우에는요, 선순위 임금채권을 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순위 임금채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선순위 임금채권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시되 외부기관에 적립된 종업원 퇴직연금 적립액을 차감하여 정하시도록 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임금이라 함은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시되 향후 1년간 임금 증가액을 10%를 가산해서 판단하십니다. 즉 임금의 산식은 연간 총 금여액 곱하기 3 나누기 12 곱하기 110%로 보실 수 있고요. 퇴직금은 가와 나 중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을 하십니다. 퇴직금 총액의 향후 1년간 퇴직금 증가액을 10% 가산해서 산정을 하셔서 퇴직금 총액의 110%를 하시든지, 아니면 연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대 251분의 평균 임금으로서 또는 설립일 기준에 따라 최대 91분의 평균 임금으로서 계산한 퇴직금 산식 다음과 같은 것을 적용하셔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임금과 퇴직금 더하시되 퇴직연금은 빼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퇴직금과 종업원 퇴직연금 적립액이 차이가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산정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 전산 오류가 있었어요. 퇴직금은 1억이 있는데 이 회사가 퇴직연금이 2억이 있는 거예요. 2억이 있다 보니까 요 산식에 급여가 1억이고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연금이 2억인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가 계산이 되니까 1억, 1억, 2억일 때 임금채권이 제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1억이고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연금이 2억이라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임금채권은 1억입니다. 규정이 여기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하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전과 동일한데요. 사용자나 회사 임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선순위 임금채권 산정 시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자, 친족의 가사노동인, 그 다음에 회사 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저희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판단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즉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이고 업무직 평균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위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하였다 하면 이는 합법적인 대가 보수를 받는 관계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신규 여신 거래처에 대한 선순위 임금채권은 최초 여신 취급 시에 산정을 하시되 기존 여신 거래처에 대한 선순위 임금채권은 매년 6월 말까지 산정하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을 산정하시다 보면 타 금융기관의 담보 제공이 다른 담보가 있어서
토탈 임금 채권을 안분비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분비례 선순위 임금 채권은 선순위 임금 채권과 당행 담보물의 담보 인정 가격과 전체 담보물의 담보 인정 가격을 비교를 하여 안분비례합니다. 다만 당행이 담보 취득하지 않은 담보물의 담보 인정 가격은 추정한 감정 가격에서 당행의 내부적인 해수 인정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담보물 중에 당행이 담보 취득하지 않은 담보물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담보물의 담보 인정 가격에 대하여 당행이 담보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 인정 가격 비율로 선순위 임금 채권을 안분비례할 수 있습니다. 즉 당행이 담보 취득하지 않은 담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당행이 후순위로 설정을 조금이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라 하면 본건 담보물과 그 임금 채권은 안분비례 하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인을 잘 하시고요. 안분비례 할 때는 담보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순위 임금 채권 산정 시 확인 서류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임금 채권, 임금에 관한 내용은 전년도 연말정산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급여나 임금 제수당, 금액 등을 확인한 서류. 여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기본이고요. 신고서가 진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서를 받는데 거의 기본적으로 회계사무소로 쓰는 데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받습니다. 또한 임금대장,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손익계산서, 제조액 원가 명세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항목별 의미에 대해서 당행 여신의 전석에서는 잘 열거를 해놨는데요.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이 10명이고 총 지급액이 1200만원 그리고 소득세액이 4500만원이다. 그 다음에 17년 기속소득자가 10명이고 총 지급액이 1억 4,400이다. 소득세 100만원 환급을 받았다. 기타 소득 지급 5명인데 총 지급액 1000만원이고 소득세 2000원이다. 그래서 요 사례를 잘 보시면서 신고 구분에 연말정산용인지 확인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속연월의 여부, 2월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탈되어 있는 금액과 내용을 잘 확인을 하셔서 합당한 임금채권을 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고 구분이라 하면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청, 환기, 신부책이 있는데요. 매월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 신고는 반기에, 매월분 신고서에는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 두 곳에 모두 동그라미가 되니까 앞서 이쪽 부분을 매월인데 연말정산용이니까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속연월을 확인을 잘 하시고 지급연월 또한 다음과 같이 확인을 잘 하십니다.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이세액과 중도퇴사, 일용 근로자, 그다음에 연말정산, 그다음에 우리는 상시 근로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입니다. 종업원별 입사일자와 최근 1년도의 임금 총액을 기재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자주로부터 진고를 하시고요. 외부기관에 있는 퇴직연금 등 전리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잔액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으시는 게 합당하지 싶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실무 사례인데요. 당연 사례인 것 같은데요. 임금채권을 과다 산정을 해서 임금채권이 너무 많아서 당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기업 대표자에게 주택담보대출 2억 3천만 원을 하고 아파트가 임의가 경매가 되었으나 2차 매각기 이래 최저 매각 가격에서 당행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 및 절차 비용을 변제하며 남을 것이 없어 법원에서 경매 취소 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즉 업무 유의사항은 기업 여신은 물론 가계자금 대출 지급 시에도 담보 제공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금 채권이 발생하여 당행 채권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출금이 거액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임금 채권 및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부실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지급 내역, 임금대장, 직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사전 징구하여 미리 임금 채권의 규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채권과 관련된 사후관리인데요. 우선 면제 대상 사용자의 총재산, 여기서 총재산이라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의 총재산을 말하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 본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담보 제공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계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임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산이 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채권의 우선 배제권은 없으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서도 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입니다. 임금 채권은 배당 요구 종구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한다면 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부실 징후가 있는 임금 채권의 규모 미리 파악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주의를 드렸는데요. 회사가 도산 직전이라 하더라도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좌이체 내용, 대장, 그 다음에 퇴직일자의 직원 현황, 퇴직보험 관련 서류, 미지급 임금 채권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여서 근로자들로부터 부당한 선순위 임금 채권이 청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인데요. 재판에 판례가 있는 거고요. 근로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 임금 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지방사무소로부터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중 하나를 다음의 소명자료와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과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건보료 납부사실 확인서, 사용자가 작성한 명부 또는 임금대장을 첨부하셔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경매법원에서는 상기 작성한 미제출 경우에는 경매법원의 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또한 배당 실시 전에 관련 기록을 열람하여 배당법원에 근로자가 제출한 위 서류를 확보하여 선순위 임금 채권의 청구 내용과 배당 요구 신청의 적법성,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등기 임원에 대한 선순위 임금 채권 청구 여부, 근로자 및 체불임금의 적성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순위 임금 채권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당 청구됨이 없음을 확인하여 당일 채권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배당기일의 대처법인데요. 배당기일까지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 채권이 적정한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진술을 하시고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임금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통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금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배당받은 임금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임금채권의 대위권이 발생하는데요. 임금채권을 대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배당 절차에서 그 대위 변제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 앞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 절차에 참가를 하십니다. 다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다른 재산 및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상황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의 원칙입니다.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이지만 채무자인 사용자의 예금이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행대출채권과 우선하여 상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와 종속관계에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일정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근로자로도 볼 수 있으니 실질 임금채권 산정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있는데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금채권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실무적으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당의 채권보전의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행의 저당권 설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을 산정하실 때는 적당한 적절한 서류를 진구하셔서 매년 6월 말까지 또는 거액의 신규 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금채권을 산정을 하셔서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입니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장이고요. 담보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은 담보물의 멸실에 화재에 따른 멸실에 대비해서 화재보험 또는 회상보험, 항공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보험을 가입을 하시되 보험가입 생략 대상이 있는데요. 주택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총 여신 5천만원 이하, 보험가입 대상이 5천만원 이하, 심사평가액이 제로인 견질담보는 기본적으로 영업청 판단하에 화재보험 가입이 생략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담보물이 다수인 경우에는 담보물 기준으로 보험가입 대상 여부를 각각 결정을 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어 가입을 생략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의규 금액보다 감액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정일권자 다만 최저 본부 심사역 협의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하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보험의 면제는 부보의 면제는 영업점 정결로는 하시면 안됩니다. 최저 본부 심사역 협의의 승인을 반드시 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어 보험의 계약은 해당 여신이 정액 상환될 때까지 기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액 산정의 예시가 있는데요. 보험금액은 순대출금액과 선순위 설정에 의해서 대지감정가액을 차감을 하시되 차감된 금액의 120%에서 기보험 가입된 금액을 감안을 하셔서 보험가입 금액을 산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동산,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는 순대출금액의 120% 이상을 가입을 하심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와 건물을 일반으로 평가한 구분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5층 이하에는 감정가액의 40%, 5층 초과는 감정가액의 30%를
대지감정가액으로 하여 보험금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서 가계대출 또는 신용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우량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보험금액을 110%로 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심사평가의 기준으로 하심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대상 담보물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시고요. 상기 보험가입 산식에서 설명한 순대출 금액이란 피담보채무 본건 담보물과 관련된 피담보채무 금액 여신에서 당연히 수신과 신용보증서 담보유효가 초우량음의 그 금액을 차감하셔서 순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험가입 신청 사례인데요. 여신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대 5억, 운전대 2억, 보증서 3억, 우량 어음 2억. 담보 현황은 공장 감정가 10억, 대지 4억, 건물 6억이고 보증서 담보 효과가 80%짜리라서 2억 4천입니다. 우선 보험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순대출 금액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순대출 금액이란 본건 담보물과 관련된 피담보채무 금액 여실인데 총 10억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증서 유효가 2억 7천을 차감을 하시고 7억 3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7억 3천인데 선순위 설정은 없고 대지감정가가 4억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하여 3억 9,600이라는 화재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한 보험 가입 금액이 건물의 심사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액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험은 담보물 소유자를 계약자로 하고 보험료는 채무자 부담입니다. 다만 3자 담보 제공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보전 및 소유자의 피보험 이익을 위해 가입하면 표시를 하시고 보험증권의 보험 목적을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계약자에 지급한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와 합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질권 설정 승낙을 받고 보험증권을 발급을 받아 확정일자를 찍고 반드시 점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보험은 보험 만기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되 월납 또는 분납, 분기납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기일로부터 실효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월납 관리대장인 네오비스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 사후관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해에서 부득이 가지급을 처리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뜻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지급한 날로부터 회수 전일까지 연체율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징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보험의 체결과 관리를 하였다 하면 마지막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의 목적물인 담보물이 매실되거나 훼손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만 수령한 보험은 기본적으로 기대출 상환을 원칙을 하되 보험금 수령금이 1,000만원 이내로 여신상환에 충당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심사역 정결사양이니 상기 정결권을 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과 재신상환 절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이 대출금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채무자로 하여금 상환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채권 보존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셔야 함을 영업점에서 사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보 2편, 감정평가, 감정심사, 임금채권, 화재보험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